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조선 3대 임금이었던 태종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나중에 임진왜란 때 실제로 써먹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거북선을 활용을 해서 어디서 승리를 하냐면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임진왜란 3대 대첩이기도 하면서 세계 4대 해전에도 포함되는 해전입니다. 세계 4대 해전이란 일단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의, 그 다음에 로마의 악티움 해전, 그 다음에 넷은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과 더불어서 한산도 대첩까지 이 4대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전략 전술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해전을 4개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포함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임진 정유회란 7년 동안 23전 23승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리더십을,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이라고 나오죠. 창의는 번뜩이는 지혜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며 대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너무 나가지도 말고 항상 원칙 지키며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정확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 과감한 실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전투에 나가기 앞서 신중하기를 태산같이 했어요.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고 항상 유리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신중할 땐 신중하더라도 할 때는 과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게 다 전투가 다 끝났으면은 그걸 평가를 해서 다음 전투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년간 공직기간 동안 원칙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행동에 옮기시고 원칙이 아니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의 창념함입니다. 단 한 번도 공금을 멋대로 쓰지 않았고 상관에게 청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청렴함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청렴하니까 약간 상관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지. 그래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약간 관직이 좀 한직이었어요. 한직. 낮은 관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유상룡의 청구로 인해서 전라 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정과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28세에 묵가를 낙방하고 32세에 대기반성을 통해서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 안 좋은 조건에도 항상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갑옷을 벗은 일이 없었다. 뭐냐면은 이게 전쟁에 나가면, 전투에 나가면은 자기가 선봉적이 됐다라는 거야. 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적들과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헌신과 충성했다. 임금인 선조한테 충성하고 그 조선의 근간이었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보살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를 통한 리더십. 부하들에게 공을 돌렸다. 장계의 공로자 이름.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23번의 전투를 모두 다 이겼잖아요. 그 승리할 때마다 장계에 모든 자기 부하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올려보냈다는 거야. 혼자 독식하지 않고.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혼자 독식해도 할 말 없는데 모든 부하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선조한테 올렸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국가의 충성, 국민에게 헌신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진정으로 섬긴 대상은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꼈냐면은 전라
좌수군,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많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피란민들이 전라 좌수영 주변으로 많이 오겠죠. 그들을 헌시착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먹을 것도 주고 구휼하고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칭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그 소문이 이제 전라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반도 전역까지도 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에 충성했다. 노량해전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전사를 하게 되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걸 왜 말했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면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으니 그러면은 조선이 위험하다. 나의 죽음은 개의치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총탄을 맞아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활약, 뛰어난 전략 전술과 판옥선, 그 다음에 거북선, 화포를 이용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전 23승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옥포, 사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부산포 해전에서도 승리를 하고, 특히 한산도 대첩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하객 날개를 폈다라고 해서 하객진 전법인데 이따 사진 같이 볼게요. 자, 이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을 통해서 적들을 포위 섬멸합니다. 거의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조선 수군의 사망자가 19명의 인 것에 비해 일본 수군의 피해는 8,000명이 전사를 했고, 조선의 배는 단 한 척도 침몰되지 않았는데 일본 배는 56척 이상이 그 자리에서 침몰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23전 23승으로 인해서 서남의 바다의 제해권은 모두 조선 수군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군이 원래 처음에 남해를 돌아 서해를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해서 이순신을 공격하라 명령하지만 계속해서 깨지니까 결국 나중에 어떤 명을 내리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전은 없다. 더 이상 우리 일본군에게 수군도 없다. 바다에서 싸우지 마라. 이순신과 싸우지 마라. 만약 조선 수군이 앞에 보이면 물러나라 라고 하는 명까지 내리게 됩니다. 쫄은 거죠 뭐. 그쵸? 자, 그러면은 해전 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옥포해전은 이순신 최초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포격전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도도 다카도라였는데 도요토미의 최측근이기도 했어요. 그를 격파를 하게 되죠. 이때 사용했던 이제 청사총통과 대장군정을 통해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순신이 이름이 일본군에 퍼지게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천해전에서는 드디어 거북선이 첫 출전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이 싸우는 도중에 이순신 장군이 어깨에 총탄을 맞는 부상을 얻기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건 이제 올해 영화로도 나오긴 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과 이것과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견나랑의 와키자카, 일본 수군 사령관이었던 와키자카의 군대가 이 견나랑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하고 여기서 붙는 거는 불리했어. 왜냐하면은 판옥선 같은 경우는 평저선, 그러니까 아랫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건 좁은 바다에서 싸우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밖으로 큰 바다로 끌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광양 현감이었던 어영당과 옥포만했던 이울룡이 일단 3척에서 5척의 백을 이끌고 이 일본군을 끌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인책이 성공을 해. 그래서 와키자카의 군대가 큰 바다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쪽 파란 색깔 보이죠? 파란 색깔,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와키자카의 군대인데 여기 한산도 앞에 큰 바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전법을 쓴 거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하객진을 쓰게 된 거죠. 이게 영화 한산에 나오는 장면의 일부인데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객 날개를 펼친 것과 같다. 여기서
천자통통, 현자통통, 뭐 지자통통 모조리 다 퍼부으면서 이 일본군을 박살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 거북선이 돌격을 해서 여기를 한번 휘젓긴 해요. 두 대 정도가, 세 대 정도가.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게 거북선의 모습이죠. 거북선. 이것도 이제 영화 한산에서 나오는 거북선의 모습인데, 이제 거북선도 약간 유래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3층설, 2층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자, 어쨌든, 돌격선이자, 충파를 통해서 적의 배를 격침시키는, 물론, 이제, 거북선도 피해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격선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판업소처럼 진법을 사용하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산대추 여기 나오죠. 76척에서 59척, 59척이네요. 59척.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어쨌든, 이 남은 59척 말고도 이게 남은 배도 거의 쓰기가 어려웠어. 반패돼가지고. 한산도 대첩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대표적인 전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말고 굉장히 많죠. 많은데 지금 이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일본군의 목적이 이쪽을 통해서 이 남해를 돌아 서해 쪽으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못 가잖아요. 여기서 다 틀어막으니까. 다 틀어막았으니까. 그렇다면 왜 먼바다는 못 가요? 이때 당시 기술로는 먼바다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뺑 돌아가면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군은 이 바다 쪽으로 이제 보급하는 걸 포기하게 돼. 근데 뭐 육지로의 보급도 솔직히 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으나 그 이후부터는 1597년까지는 협상기가 강화 기간이에요. 전투보다는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달랐느냐? 일단 그 전에 먼저 이제 수군들이 활약을 했고, 관군들은 솔직히 초반에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권율이 행주성에서 이때 사령관이었던 우키다의 부대를 격파하는 형지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전라도 지방의 김시민, 이제 진주 목사였죠. 전라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관군과 이병의 합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곽지어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평양성 전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니시와 가토의 군대가 평양성을 넘어 개성 넘어서 이제 평양성까지 함락을 하게 되고, 이 이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급이 다 막혀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이때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유재란 살펴볼 텐데요. 정유재라는 배경은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이 결렬된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솔직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본 측의 협상 조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황제의 딸을 우리 천황과 혼인시키고 조선의 남부 사도를 우리에게 넘기시오라고 되어 있어. 조선의 남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합니다.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와 전쟁 중인데 왜 명과 일본이 휴전회담을 맺느냐? 명은 우리가 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여기서 끼어들게 되는 건데, 이것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이 협상은 결렬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일본군이 1597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때 다시 1597년이 정유년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솔직히 이순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선도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훈련 도감을 설치했고 소거법을 실시했고 무기와 성곽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어떻게든 없애야 돼. 어떻게든 수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이때 당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였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이때 그래서 일본군이 어떤 관계를 부리느냐? 이때 일본군에는 고니시와 가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앙숙이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 고니시가 선조한테 정보를 흘려요. 가토의 군대가 부산에 상륙할 거다. 그래서 공격해라. 이때 선조 이거 낚이죠. 낚여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겠어요. 얘가 오기 전에 배 타고 올 테니까 이순신한테 명령을 내리겠지. 그쵸? 근데 이순신이 이걸 들었는데 너무나 이상해. 아무리 얘네가 앙숙이라고 해도 같은 일본군 아닙니까? 근데 정보를 이렇게 흘렸다?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지. 근데 솔직히 왕의 명령이니까 출전을 하긴 했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가토리 군대가 실제로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선조가 이제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가토의 군대가 부산에 상륙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산까지 진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날씨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출전을 했는데 결국 가토의 군대가 상륙했다는 그 명분을 들어 선조가 결국 이순신을 잡아들이게 되지. 한양으로 앞서갑니다. 파직시키고 삼도수군 통대사의 자리에서. 이때 선조는 솔직히 말해서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어. 질투를 하고 있었고. 왜냐면은 자기는 도망을 갔잖아요. 선조는 한양을 몰고 도망을 갔어. 근데 이순신은 수군으로서 계속해서 이겼으니까 백성들의 추앙을 누가 더 받겠습니까? 네, 이순신이 더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투를 하게 되고 이런 와중에서 건덕지를 잡은 거지. 자, 이순신이 파직이 됐어. 그럼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원균을 앉히게 되는데 이 원균이라는 인물은 진짜 무능의 끝판왕을 달리는 인물입니다. 자, 사사건건 이순신에게 딴지를 걷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인물이 통제가 되니까 무모한 전술을 너무 많이 폈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산으로 진격하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뭐 해류, 날씨. 근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결국 진격을 하다가 어디서 박살이 나느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해요. 이때 이순신이 100척의 함대를 거의 다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자, 말이 100척이지 이 하나의 배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조가 여기서 지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해줬습니다. 오히려 공물을 조선 수군이 선조한테 바쳤단 말이죠. 자,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서 자, 먹을 거 못 먹고 백성들 동원해서 농사 짓고 청어잡이해서 백적 함대를 만들었고 이때 2만 명의 병력을 유지를 했는데 그걸 누가 말아먹은 거야? 바로 이 원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새끼에 의해서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자, 조선수군이 전멸을 했어.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방해할 생각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해를 쓸어 나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때 선조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면서 결국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임명을 하는데 지금 뭐가 남아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순신의 상황은 완전 최악이에요. 왜 최악일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돌아온 건 자신을 죄인 취급한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됐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옥에 갇힌 아들 보려고 오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얼마나 슬퍼. 그래, 더군다나 또 소식이 들렸어. 자신이 진짜 아끼고 아꼈던 조선 수군이 모두 다 죽었대.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솔직히 안 좋았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칠천량 해전 당시에 경상 우수사였던 배설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걸 찾아요. 자, 그걸 찾아서 이제 왜군하고 맞서게 되는데 어디서 맞섰느냐? 바로 진도의 울떨먹이라는 데에서 맞서게 됩니다. 그 전에 선조는 솔직히 12척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니네 수군은 육군에 합류해서 싸우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근데 이순신은 이거를 듣질 않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세의 수가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외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조에게 올린 장계에 이렇게 나와있지. 가장 유명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333척 13척 하나를 더 이제 보수를 해서 끌고 나갑니다. 333척 뭐 혹은 어떤 기록에서는 133척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333척이 이게 다 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몇 배입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솔직히. 예. 굉장히 많은 배와 싸우려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명량이라는 대에 통해서. 이 물돌목을 명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기나요, 지나요?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불가능한 전투를 이겼다.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전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순신에 또 막혔어. 일본군은 좌절을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터지느냐? 도요토미가 병으로 죽습니다. 자, 병으로 죽게 되고 결국 마지막 모든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은 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조국 강산을 피로 물들인 장군인들을 그냥 보낸다면 이들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해전에서 노량에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적의 총탄을 맞고 여기서 전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적의 우리 군의 사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유언에 남긴 가장 대표적인 언어죠. 명언이죠. 자,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고 그의 시신을 아산으로 이동, 그의 고향이었던 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공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대체 공께서는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순신 장군의 헌신과 목숨을 걸었던 그 투쟁이 결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노량해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